박완서 작가는 1970년 여성동화 여류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되며 처음 작가의 길로 등단하게 됩니다. 등단 당시 작가는 40대에 접어든 5아이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그녀가 늦은 나이에 등단하게 된 것도, 그 삶에서 전쟁과 혈육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 것도 작품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작가만의 깊은 통찰과 따스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의 진한 필력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겨울, 서울이 막 수복된 직후입니다. 전쟁으로 모두의 삶이 피폐해졌던 그 시절, 박완서 작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전쟁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미 8군 PX의 초상화부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수근 화백도 이 시기에 강원도에서 상경해서 이곳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중이었지요.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이경의 모습과 고뇌하는 화가 오키도, 그리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나목의 그림체 등에서 작가 자신의 사실적인 경험과 당시의 춥고 아픈 시대상을 그려낸 작품의 분위기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이후 독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볼 때면 어김없이 주인공 이경과 화가 오키도, 그리고 그 시절 어스름하게 번져가는 춥고 스산한 어느 서울 골목길의 분위기를 함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젊고 순수한 20살. 주인공 이경은 무겁고 암울한 전쟁통의 서울에서 참전 중인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미군 부대 PX의 초상화부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가가 환쟁이라고 표현한 몇몇의 초상화 작업자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화가 오키도를 만납니다. 황량한 눈빛을 가진 화가 오키도는 작가가 실제 미 8군 PX의 초상화부에서 만났던 박수근 화백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집은 전쟁 당시 인민군의 징집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두 오빠가 숨어있던 별채의 다락방이 어느 날 폭격을 받으면서 두 오빠 모두 처참하게 죽었고, 그 상황을 눈앞에서 겪은 어머니는 이후의 세월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인공이 두 오빠를 숨기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주장해서 오빠들이 별채로 옮겨간 그날 밤, 예상 못한 폭격이 그들이 살던 고가의 한쪽 면을 완전히 폭격해버린 것에 대해 주인공은 내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책감의 한 부분에는 어머니가 한 말, 어쩌자고 아들들은 모두 데려가고 쓰잘데없는 딸만 남겨두었는가 하는 탄식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쪽 날개가 날아가 텅 빈 고가는 그렇게 주인공과 어머니를 같은 공간에 두면서도 내내 애증의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춥고 무서운 배경이 됩니다. 한국전쟁 이듬해 암담하고 불안한 시기에 서울에 남겨진 사람들의 황량한 삶과 함께 추운 서울 골목길에서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작품의 곳곳에서 제각각의 모습을 담고 표현됩니다. 추운 겨울밤, 으슥한 골목의 풍경으로 미군들을 상대하는 여성으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다이아나 김의 모습으로 어느 골목길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장난감 인형의 태엽을 감는 무기력한 노점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태엽을 감으면 쉴 새 없이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흉내를 내는 침팬지 인형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시큼한 김칫국뿐인 저녁밥상을 내오는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로. 주인공 이경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키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 사랑은 오키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의 견고한 가정을 보며 오히려 전혀 다른 쪽으로 정서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경의 사랑에 안착하고자 했던 것이 오키도라는 한 중년 남성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매일 돌아가야 하는 고가의 폭격맞은 한쪽 귀퉁이와 그곳에서 함께 폭파되어 버린 두 오빠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을 견뎌내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빈자리였을 것입니다. 이경의 사랑은 오키도를 향한 사랑과 PX에서 만난 전기공 태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평행선처럼 겹쳐지기도 벗어나기도 하며 소설 전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합니다.
역시 사랑이란 말은 하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느라 오키도 씨를 향한 내 지극한 열망을 담기에는 너무도 달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모두 조금씩 자기 일에 실증을 내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감히 자의로 자기 궤도를 이탈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사랑이란 그녀가 처한 결핍과 두려움과 안온한 일상에 대한 욕망 등을 뒤섞어 놓은 불편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유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냄비에 재료들을 넣고 흥건히 국물을 낼 때 펄펄 끓어오르는 진한 국물 위로 자꾸만 떠오르는 거품과 작은 부스러기들. 이 부유물을 걷어내며 진국의 국물을 우려내지만 그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이 뜨거운 감정의 엉김들이 걷어내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지요. 이경의 일상에서 사랑의 감정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가정을 가진 오키도를 향한 사랑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정서적인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었을지라도 감히 그 남자의 완성체인 일상을 허물 수는 없었던, 아니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작 그러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조차 없었던, 반면에 정서적 일체감을 가지기 어려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야 했던 태수의 경우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결국은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태수와 함께 술을 한잔한 어느 날 이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취한 기분이란 어떤 걸까? 지금 당해보고도 몰라. 조금 어지럽고 조금 유쾌하고 그런 거지.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하고 매물 돈 기분과 흡사하겠군요. 어렸을 땐 매물 돌고 커가면 술을 배우고 사람들은 원래가 똑바로 선 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권태롭고 답답해 못 견디게 태어났나 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어지러움을 견뎌내기 힘들어했던 이경이 오히려 똑바로 선 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은 원래 권태롭고 답답해 못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떨어진 펄펄 끓는 감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상으로 그날 이경은 태수를 처음으로 허락합니다. 나는 태수를 내 방으로 청해드렸다. 알맞게 따숩고 고즈넉하고 은밀한 내 처소로 아자 창문과 덧문까지 첩첩이 닫고 나는 그에게 안겼다. 나는 그의 것이 되었다. 이 표현에서 저는 너무 뜨겁게 펄펄 끓어오르는 사랑이 아닌 알맞게 따숩고 고즈넉하고 은밀한이라는 것이 이 글 전체를 흘러도달한 주인공의 종착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태수와 결혼한 주인공은 어느 날 화가 오키도에 유작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화랑 어느 한 면에서 그녀는 예전 그의 단칸방 한쪽에 있던 작품 한 점과 마주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나는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이 그림을 이보다 더 가슴 흔들리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바늘이 튀어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 재생하는 흠집난 LP판처럼 저는 작가의 이 문장들을 수십 번 되풀이 읽었습니다. 고목과 나목을 머리로 가슴으로 구별하면서 그 춥고 황량한 시절에 헐벗은 나무에서 봄의 믿음을 보는 이 표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화랑을 낳으며 이경이 남편 태수와 바라본 풍경도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잎새 저무는 나이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꾹꾹 눌러 담아두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작가는 글의 마지막 대목에서 오키도 유작전을 보고 나와 남편과 덕수궁길을 걸으며 바라본 풍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숫가의 어른 나무들이 벌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 지금 창밖으로는 봄이 한창입니다. 올봄엔 봄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서 꽃들이 마음껏 흐드러지게 피어나지도 못한 채 바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미 낙엽을 끝낸 나무들이 벌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떠는 것만큼이나 봄날의 바람 속에서 겨우 새순을 펼친 나무들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그루씩은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잘 자라 밑동이 어엿한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를 품은 사람도 있지만 어린 가지부터 바람에 시달리고 야속한 가뭄과 태풍을 겪으며 휘어지고 꺾어진 채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가슴에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요? 나목이 봄을 품듯이 부스스하게 낮은 관목수풀도 아름드리 웅장한 나무보다 딱히 더 못하다고 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나는 미치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내 속에 감추어진 삶의 기쁨의 끈질긴 집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지치지 않고 깊이 도사려 있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신용을 해야 하는 형벌 속에 있다는 것이 아랑곳 없이 가끔 나와는 별개의 개체처럼 생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겠다. 그렇게 우리는 가슴속에 저마다 품은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며 오늘도 제 몫의 사랑을 합니다.